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주식시장. 중요한 건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지표적이면 100점 불태. 주식시장은 배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예병군의 예각병법에서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예각병법. 자,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네 번째 시간에 오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드리고자 좀 준비를 많이 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은 사물인터넷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어요. 사물인터넷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드렸고, 두 번째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지금 또, 철강에 대한 업황을 그 세 번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 얘기는, 기업들의 지배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전에 잠시 지난 얘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한 2040선을 무너뜨려 놨는데, 자, 시장이 왜 이럴까요? 계속해서 시장이 지금 2048포인트에 2048포인트죠. 그죠? P에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 테스트. 이것을 또 무너뜨렸는데요. 이걸 늘 무너뜨리고 나면 금방 회복을 하죠. 그죠? 또 금방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그러면 이 2048선을 무너뜨리고 내려갔으니까 추세 하락이나 반전 쪽으로 봐야 될까요? 자,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불마켓적 요소와, 그죠? 황소죠. 베어마켓적 요소를 살펴봤을 때, 자, 불확실성이 베어마켓적 요소에서 다 해소가 됐어요. 첫 번째,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투표가 있었죠. 그죠? 스코틀랜드 독립. 프리덤! 그죠? 혹시 브레이브 하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멜 깁슨이 외치죠. 그 스코틀랜드인 프리덤을 외쳤습니다. 소피 마르소하고의, 그 사랑. 이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브레이브 하트에서 나왔는데, 이 스코틀랜드 독립이 무산이 됐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부분이죠. 그죠? 문제는 지금 유럽에서는 이 스코틀랜드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독립이 되기 전에는, 이 독립선거 투표 전에는 또 뭐라고 독립이 되면 큰 문제다라고 얘기해놓고, 독립을 안 하겠다고 투표에서 딱 부결이 되고 나니까 또 독립이 안 된 게 문제다라고 합니다. 애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예요. 그죠? 자,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FOMC 회의 결과였습니다. 그죠? FOMC 회의로. 자, 회의 결과였는데, 회의 결과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역시 불확실성 해소죠. 그러면 불마켓적 요소는 뭐냐 하면, 지금 이번 주에,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지표. G2 지표. 뭐 있습니까? G2가 뭐예요? G2. 미국, 중국이죠. 그죠? 근데 이 미국, 중국의 컨센서스가 대다수 이 지표들의 컨센서스를 지금 상회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상회를 하면 이 부분은 불마켓적 요소겠죠. 그죠? 그래서, 나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부분도 불마켓적 요소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합니다. 그죠?
경기 회복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 것인데, 자, 왜 이 차이에서, 왜 우리가 지금, 일본처럼 강한 경기 부양, 즉, 주식의 부양이 안 나타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유. 경기 부양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저해, 이유, 요인,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일본하고 좀 달라요. 이 일본이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자, 경기 부양, 강력한 경기 부양 41조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세수 확보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죠? 41조의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담배값 인상하면서 세수 확보하고 있어요. 그죠? 일본은 어땠습니까? 일본은 어땠어요? 아베노믹스가 세륜기 다 돌리겠다고 얘기했죠. 그죠? 일본 전역에 있는 세륜기를 다 돌려서라도 돈을 찍어내겠다고 했어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돈만 41조 딱 먼저 얘기해놓고 세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 내가 다음 달에 보너스가 한 1,000만 원 더 들어와. 라면, 들어오고 나섰습니까? 들어오기 전에, 벌써 들어올 걸 예상해서 미리 사놓을 것을 막 정해놓고, 그리고 외식도 하고, 그렇습니까? 자, 후자 쪽이죠. 그죠? 미리 1,000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딱 되면, 그때부터 가구를 바꿀까, 가전제품을 바꿀까, 그죠? 그 다음에 외식은 어디로 갈까, 여행은 어디로 갈까가 정해집니다. 이미 계획을 잡습니다. 1,000만 원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그죠? 그런데, 일본이 그랬어요. 세륜기 찍어서 돈 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본이 막, 야, 돈이 이제 들어온대. 그럼 증시 부양될 거야. 주식을 막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41조 경기 부양한대. 야, 이게 돈 써야지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이 너무 현명해서? 아니죠. 이 41조를 그럼 어디서 가져올 건데, 돈을 찍어 올 거냐, 돈을 세륜기를 찍을 거냐, 아니면 세수에서 충당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돈을 찍는 쪽이 아니라 세수 충당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 허벗다. 돈을 풀기는 푸는데 우리한테 푸는 게 아니겠다. 그죠? 결국 우리는 내주고 세수를 더 내고 난 다음에 그 돈이 나오겠다라는 이중, 즉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시간적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죠. 국회에서. 이거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들은 잔뜩 쌓아둔 채 자기들끼리 파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감이 생긴 거고 이 2048포인트의 저점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경제는요, 경제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대감이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게 부과가 되려면 어느 방향이든지 확고해야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선행.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지표 호전으로 인해서 그 선행되고 나면 지표가 호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수 확보가 맞습니다. 이게 순차적이죠. 근데 세수 확보하고 경기 부양하고 지표 호전하겠다. 이게 과연 될까요? 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서 실망 매물입니다. 그래서 자,
자, 여기서 아직은 2048포인트의 저점 테스트는 아마 조금 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 말 10월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나 내년장은 분명하게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베어마켓적 요소가 굉장히 약하고 불마켓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시장은요, 그렇게,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해서 빠지지 않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공간에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박스권, 즉, 고점에서의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 나가면서 저점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고, 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코스닥 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면 동반입니다. 마치 부부가 같이 길을 가듯이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따라 올라가고 코스피가 떨어지면 코스닥이 같이 떨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코스피 올릴 때 코스닥을 주저앉혔습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피 떨어뜨릴 때 코스닥을 올렸죠. 결과적으로는 즉 거래대금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거래대금 부재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해소가 되면서 지금은 동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 빠지려면 같이 빠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 되죠. 코스피만 올라갑니다. 코스닥만 빠집니다. 코스닥 지금부터 빠져요. 코스피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궤변입니다. 코스피의 모든, 즉 코스닥의 모든 업체들 거의 다 코스피의 밴드 업체인데 코스피만 올라갑니다. 코스닥은 빠집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궤변이겠죠. 그죠? 궤변입니다. 어불성설이라고 해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불성설.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같이 동반 상승하고 동반 하락한다는 것은 시장의 건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 가고 있는 차원이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각병법, 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 첫 번째 준비해온 자료 좀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살펴드리겠는데요. 그 지배구조 이전에, 이제, 제가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는 만큼 사물인터넷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잠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8월 달이죠. 삼성전자가 스마트싱즈라는 사물인터넷 플랫폼 회사를 인수함과 동시에 그 달 바로 콰이어트 사이드라는 인수를 또 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즉 스마트 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홈, 그리고 사물 인터넷으로 발전할 것이다. 즉, 자, 스마트폰이 홈 오토 시스템과 연동이 돼서, 그죠? 자, 집에 모든 가전기기를 켜고, 끌 수 있는, 그죠? 자동화. 공간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것이 사물 인터넷이고 결국은 이 구현이 되어야만 자 스마트 홈 시스템 이것이 구현이 되겠죠. 자 바깥에서 내가 집안의 어떤 제품들의 가전 제품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사물 인터넷이 구현이 돼야 돼요. 그 중에서도 자 이 가전 제품 곳곳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MCU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센서입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IT 산업의 발전으로 모바일 기기의 중요성이 또 모바일 기기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도 모바일 기기 확산이 되는 부분들도 사물 인터넷 강의 시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모바일 기기는 앞으로 갈수록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벌써 여러분들 모바일 기기 벌써 꼭 안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게 벌써 하나 생겼죠. 뭡니까? 스마트폰. 자, 이게 발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차에서는 자,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도보용 내비게이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스마트워치로 볼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자, 영화를 보러 가는데 대형 스크린 화면이 아니라 기어 VR이라는 버추얼 리얼리티 제품을 끼고 영화를 봅니다. 자, 이것도 스마트 기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스마트 기기와 연동이 돼 앞으로 스마트 기기는 계속 늘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즉 맥박, 혈압, 그리고 당뇨 이런 모든 건강에 대한 유헬스케어 쪽도 결국은 스마트 기기로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기기는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겠죠. 자, 삼성이 얼마 전에 삼성전자와 자, 삼성 메디칼을 합병을 했습니다. 그죠? 삼성 메디칼. 합병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헬스케어 산업을 진출하겠다는 얘기를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은 앞으로 지속 가능성, 지속 성장성을 지니고 있는 섹터고 가장 가까운 근접한 섹터고 가장 가까운 미래성이 확보가 되고 있는 섹터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S넷이었죠. 통신 장비 쪽. 그죠? 사물 인터넷 IPv4에서 IPv6 라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IPv6 라인을 가기 위해서는 S넷의 네트워킹 구축 시스템이 꼭 필요한데 이거 S넷은 이미 IPv6를 삼성전자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더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S넷의 회사를 통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죠. 그럼 이 바로 커리어가 앞으로 사물 인터넷 구현하는 IPv6 라인으로의 전환해서 S넷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앞으로 이 사물 인터넷 시장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새로운 야심찬, 새로운 신작이고 야심찬 신성장 동력이 되겠죠. 그 부분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스턴 유니버시티라고 여러분들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이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유학 시절 때 얘기입니다. 제가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있었을 때 물론 저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오래 견딜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유층 자제분들,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하면서도, 집안에 어느 정도 가정 형편이 넉넉한 친구들만 많이, 그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재용 부회장도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제가 본 이재용 부회장은 굉장히 서민적이고 굉장히 소탈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선술집에서 잭 다니엘과 코카콜라를 놔두고 그걸 일명 이제 잭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잭콕을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검소하면서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즉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이제 성실하죠. 그죠? 그런 성실한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건전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역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향상 살펴봤을 때, 바로 이 신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들을 운행해 나가는데 굉장히 정석적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자, 오늘은 지배구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삼성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삼성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있는데. 이 거대한 회사가 이제 3세 경영체제로 넘어가게 되죠. 3세 경영체제. 바로 이병철 회장에서 막내 아들인, 그죠? 이건희 회장 체제로 넘어왔고, 그게 2세 경영체제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병철 회장. 그죠?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이 있었고, 그죠? 우리가 흔히 돈병철로 불렸습니다. 이분이. 돈병철로 불렸는데, 이분이 있었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건희, 지금 삼성전자 회장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명희, 자, 신세계 지금 회장이 있습니다. 그죠? 요분은 딸이었고, 그죠? 요분은 아들이죠. 그죠? 셋째 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희에서 내려온 라인이 누군가 하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되겠죠. 이재용 부회장. 그죠? 이 이재용 부회장 라인에서 자, 또 나온 것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있고, 그죠? 이서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자,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성격이에요.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굉장히 본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술이나 문학 쪽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죠? 문학 쪽에. 이건 누구의 영향이냐? 바로 이건희 회장의 와이프 되시는 홍라희 여사의 영향이죠. 홍라희 여사. 자, 이병철 회장이요. 생전에 이 홍라희 여사에게 계속해서 돈 10만 원, 그때 당시는 엄청난 돈이죠. 그 10만 원을 주면서 미술품을, 인사동에서 미술품을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술품을 계속 사모았어요. 그죠? 인사동에서. 그래서 그 사모은 미술품으로 만든 것이 뭐냐? 이병철 회장이 홀을 따서 화암 아트홀이 건립이 됐습니다. 이게 용인에 가면 있죠, 아직도. 화암 아트홀. 이게 건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미술에 대한 영향, 문학에 대한 영향은 아마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적으로 이부진 부회장은 굉장히 마인드가 강합니다. 얼마 전에 그 택시 기사가 신라호텔 그 정문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그 택시 기사를 오히려 도와주는 등 기업 이미지 제고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그죠? 향후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그래서 이 이부진 부회장과 지금 이명희 회장의 어떤 이서진 딸까지 이렇게 지금 라인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하고 이쪽 라인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홍라희 여사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 자, 이 홍라희 여사의 바로 집안이죠. 보관그룹입니다. 보관그룹. 이 지배구조 개편에서 이 보관그룹이 앞으로 자, 이건희 회장 때까지만 해도요, 이 홍라희 여사의 그룹, 보관그룹을 굉장히 조금 외척 세력을 배척을 했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지금 아프고 난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은 오히려 외가 쪽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해석도 이 보관그룹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크게 부활할 것이다는 시장의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강은 휘닉스 소재, 휘닉스 홀딩스가 있습니다. 그죠?
홀딩스. 휘닉스 파크도 있죠. 휘닉스 파크. 그죠? 휘닉스 파크. 자, 평창 동계 올림픽 수혜까지 받고, 그죠? 휘닉스 파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되니까 지금 금일 이 휘닉스 소재가 가격 제한폭까지 갔습니다. 그죠? 상한가라고 불리는 가격 제한폭까지 갔고, 휘닉스 홀딩스는 최근 들어와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배구조가 여러분들 파악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이 종목들이 왜 가고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지배구조는 여러분들이 방송상에서 쉽게 접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도 강의를 듣기 힘드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 한번 봐보세요. 이런 관계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어느 회사가 제일 많느냐를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느 회사가 제일 많을까요? 삼성전자일까요? 삼성전자?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제일 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를 안 올리는 겁니다. 자, 역지사지라는 우리나라 좋은 말이 있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나는 삼성전자 지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주가가 올라가면 결국은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면 나는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굳이 올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갖고 있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뭐냐? 삼성물산도 있지만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에버랜드가 있죠. 에버랜드가 어떻게 됩니까? 연내 상장을 합니다. 이거 왜 상장할까요? 이때까지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이재용 부회장 라인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연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빠져도 되지만 에버랜드는 연내 상장을 통해서 더욱더 주식이 재평가되겠죠. 이걸 왜 하느냐? 이재용 부회장의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를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자, 삼성전자의 계열사, 그 다음에 삼성물산의 계열사, 지금 모든 계열사들의 직무능력 시스템, 직무능력 평가제도, 이걸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크레듀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병군 멘토가 여러분들께 크레듀를 7만원 밑에서 추천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게 최근에 8만 5천원까지 갔었죠. 그죠? 지금도 주가는 7만 5천원 부근입니다. 직무능력 평가 계속해서 이걸로 실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파악할 수 있는, 즉,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깜빡 놓칠 뻔했어요. 자, 이 지우개 깜빡 놓칠 뻔했는데. 자, 그래서 요런 관계들이 있다. 요 정도만 너무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신 거,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체들이 왜 올라가고 지금 왜 보관그룹의 주식들이 왜 갑자기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걸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기업 지배 구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한 PPT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업의 지배 구조 2014년도 9월 20일 날 바로 며칠 전이죠. 서울경제신문에 보면 가압 승계 앞둔 오너 3세가 사는 종목 노려라.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 우리 서울경제신문에 서민우 기자님께서 내보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기사에 보면 조현준 지금 사장이죠. 그죠? 조현준 사장이 효성은 벌써 3세 지배구조로 넘어왔습니다. 그죠? 3세 지배구조.
이 3세가 누굽니까? 조현준 회장이죠. 그죠? 이 조현준 회장의 지분이 가장 큰 데가 뭐냐? 어느 회사겠어요? 효성? 예? 아니죠. 효성 ITX입니다. 그래서 예병군 멘토가 요걸 작년 11월 달 이미 기업 승계 구조가 끝났는 시점에 작년 11월 달 11월 초죠. 요걸 5,000원대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럼 최근에 주가 그게 얼마까지 갔느냐? 바로 4월 달에 22,000원까지 갔죠. 22,000원까지. 물론 방송에서는 이 효성 ITX의 3세 지배 구조에서 조현준 회장이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께 얘기 드릴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죠? 사물 인터넷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효성 ITX를 말씀드렸고, 그런데 요 지배 구조가 끝난 것은 신문 기사에서 몇 번이나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는 지난주 토요일 강연회 때도 효성 ITX는 이미 지배 구조에서 조현준 회장이 가장 그걸 많이 갖고 있다. 신문을 제가 쫙 펼쳐드리면서 동부금융센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지난주 토요일 날 설명을 드렸는데, 금일,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금일 시장이 그렇게 빠졌는데도 효성 ITX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 올랐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뭘 참고하셔야 되느냐? 앞으로 신문 기사를 많이 참고하셔야 돼요. 신문 기사를. 성장성은 이쪽에서 다 나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성장성 이쪽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매일 아침 8시 10분부터 20분간 온라인 공개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그 온라인 공개방송을 통해서 신문기사를 매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간 여러분들께 공개방송 오픈을 하니까요. 많이 여러분들 8시 10분에 들어오셔서 신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해야 될지를 같이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효성 ITX의 얘기는 벌써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11월 달 말씀드렸던 거고. 자, SK예요. SK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들도 제가 이걸 보면서 작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나옵니다. SK도 3세 경영 지배구조가 이미 끝났죠. 지배구조 개편이 끝났습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최태원 회장. 그죠? 최태원 회장 체제로 왔죠. 그 다음에 그 동생이 있어요. 그죠? 최기현. 그죠? 최기현 회장. 자, 이 최태원과 최기현 회장이 가장 지분이 많은 곳이 어디냐? 어딜까요? SK CNC입니다. SK CNC. 그래서 SK CNC를 13만원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22만원이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작년에 이 SK CNC와 각별한 지분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 뭐 있었습니까? SK 네트워크스. 이것도 작년 연말 때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7,000원에서 11,000원까지 쉼없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진 거고, 그죠? 현대차가 올라갈 수 있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신 거고, 기아차가 올라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이런 지배구조가 파악이 안 되니까.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없어요. 쉽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얘기를 못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수익을 말하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삼성의 지배구조, 이제 나오죠. 삼성의 지배구조. 이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들도 여러분들 아까 전에, 조금 전이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가족들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갈 수 없는 단계예요. 사실은. 지금 강하게 들어올릴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 이유 없이 오늘도 2% 가까이 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은 또 20만 원을 깨고 내려왔죠. 120만 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 지금 지배구조의 어떤 개편의 흐름을 보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 그림이 너무 작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아이고, 여기 너무 작게 그려져 있네. 삼성 메디슨 요 있죠. 그죠? 삼성 메디슨이 요 지금 있습니다. 삼성 메디슨이 있는데, 이 삼성 메디슨과 지금 삼성전자가 합병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삼성 메디슨도 지분이 많아요. 이게 88.5%만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삼성 메디슨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주가로서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가를 너무 떨어뜨릴 수는 없죠. 그러면 경영에 대한 그 지배구조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왜 제가 간다라고 얘기하면 삼성전자를 올릴 이유는 없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2050선 부근을 지켜줬다는 거. 그것이 시장이 갈 수 있는 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겠습니까? 현대가 남았겠죠. 그죠? 현대글로비스 보고서입니다. 이미 이 보고서는 여러분들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이 보고서는 연초에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연초에 이 보고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보셨으면 찾아볼 수 있는 보고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 보고서에 벌써 얘기 나왔던 게 올해는 실적보다 지배구조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그 지배구조의 이슈는 뭐였느냐? 그 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가계도를 또 한번 그려봅시다. 자, 왕 회장님, 정주영 회장. 그죠? 정주영 회장, 밑이 촉촉이 나오는 회장이죠. 그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있고, 자, 이 정주영 회장 밑에 아들이 있습니다. 정몽구. 지금 현대차 회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정몽헌. 안타깝게도 자살하신 분입니다. 이 정몽헌 씨의 부인이 현정은 회장이죠. 그죠? 현정은 회장. 지금 현대그룹의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죠? 현대그룹의 회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서울시장에서, 서울시장 출마하셨다가 떨어지신 분이 있죠. 낙마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몽준 회장. 그죠? 이분은 이제 현대산업개발,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런 쪽에 회장님으로 계시죠. 자, 이 정몽구, 정몽훈, 정몽준, 이 관계에서, 자, 이 정몽구 회장의 밑에 또 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회장이죠. 정의선 부회장이 있습니다. 이 정의선 부회장이 그러면 조금 전에 효성 조현준 회장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라고요? 어느 회사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이거 기억 못 하시면 닭인데. 그죠? 따라라따라! 여러분들 그 개그 콘서트 보시면, 자, 닥치고가 나옵니다. 닥치고. 따라라따라! 이러면서 닥치고 나오죠. 그죠? 기억이 3초를 안 갑니다. 자, 이거, 거의 붕어 IQ입니다. 그죠? 자, 이거 농담이고요. 효성 조현준 회장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효성 ITX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쫙 올라왔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3세 경영으로 넘어가니까 이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딜까요? 현대차,
땡! 기아차? 땡! 현대모비스? 땡! 그죠?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세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한국전력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얼마예요? 10조 5천억.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10조 현금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없을 겁니다 아마.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10조라는 10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이 한국전력 토지를 매입을 했죠. 자, 이것은 그럼 이것의 배경은 뭐냐? 결국은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지분을. 이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죠. 그러면 여기에 잉여 자금들이 있을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잉여 자금들이. 이 잉여 자금을 연말까지 배당하지 않으면 과세한다. 이게 지금 현 정부의 정책입니다. 세금 맞느니, 그죠? 차라리 땅 사자가 된 거예요. 자, 지금 시장에서 한간에서는 이게 그 4조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인데 왜 10조 5천억을 적어냈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루머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9조를 썼다라는 얘기들이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9조를 썼는데 이게 10조 5천억이라는 금액을 현대가 쓰면서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이 땅이 꼭 필요했습니다, 사실상. 왜? 새로운 3세 경영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역량이 한번 나오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걸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제 그 기획실에서, 현대가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걸 사줬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대요. 이건 어디까지 루머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이게 10조 5천억이 돼 보니까 이 회사,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날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거의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세 회사가. 그러면 이 세 회사가 10%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는 그날 오히려 올랐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많이 가지고 해서. 그러면 자, 이 10조에 대한 금액에서 손실 부분과 한국전력 토지 매입하면서 10조에 대한 손실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미래 가치까지 생각했으니까. 그 10조를 적어내면서 생긴 손실 부분을 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주가가 떨어져서 싼 가격에 매입하면 뭐가 됩니까? 상계가 되죠. 상계. 손실 상계가 되는 거예요. 왜? 주가가 이만큼 빠졌으니까 더 싼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게 뭐냐? 결국은 자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계시고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돈으로 눌릴 수 있는, 돈이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이런 관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돈의 흐름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여러분들께 짚어드린 겁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이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지배구조들, 그리고 이런 얘기들, 이런 상세한 얘기들을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이런 모든 이유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의 요인이 나옵니다.
차트가 아니고요. 수급이 아니고요. 시장의 이유들은 여기서 찾을 수 없고 여기서 찾을 수 없습니다. 단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차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수급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좀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참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 명확히 공부를 하십시오. 아셔야 결국은 돈의 흐름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알찬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